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입니다. 먼저 제 강의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뭐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뭐 한 70여 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것이 도대체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요새 얘기하고 있는 이 도대체 NFT라고 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암호화폐 얘기를 하려면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란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이 논문을 통해서 최초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발표를 했고요. 제목에 보면 비트코인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8년 10월에 발표를 했죠. 실제로 비트코인 논문은 2008년 10월에 발표가 됐고요. 이 비트코인 논문이 실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져서 구동되기 시작한 건 2009년 1월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최초로 현실 세계의 물건을 구매한 것은 2010년 5월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시간이 흘러온 거죠. 저자는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뭐 이름은 실제로 일본 사람 같죠. 그런데 실제 일본 사람인지 아니면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에 대해서는 일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제가 뭐 암호화폐 블록체인 강연을 꽤 다니는 편인데, 제가 블록체인 암호화폐 강연을 하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트코인을 언제 사야 될까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가격이 적당한 걸까요? 뭐 지금 팔아버려야 되나요? 이런 질문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뭐 경영이나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 또 제가 뭐 주식 투자나 이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가격이 얼마가 적정가고 지금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이걸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이라는 게 세상에서 없어지더라도 암호화폐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는 아니고요.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 나오기 26년 전인 1982년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암호화폐 개념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턱수염난 이 데이빗 차움이라고 하는 이분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학자고요. 정말로 좋은 논문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면 인터넷 공간, 사이버 공간에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을까? 그것과 관련한 논문들을 썼고요. 그 논문들이 사실은 우리 인터넷에서 사용자를 보호하는데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빗 차움 박사를 다른 말로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아버지,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라이버시 보호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이 데이빗 차움 박사가 왜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을 1982년에 제안했는가? 우리가 현실 세상에서 물건을 산 다음에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찰을 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신용카드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렇죠? 현찰을 쓰면 들고 다니는 데는 좀 불편하지만 내가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는 추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쓰면 뭐 갖고 다니기는 편한데 내가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이것이 모두
추적되죠. 그렇죠? 그런데 인터넷 공간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하고 나서 신용카드 말고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인터넷 공간에서 어떤 물건을 몇 시에 샀는지는 다 추적되게 된다는 얘기와 똑같죠. 이것이 일종의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데이빗 차움 박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도 화폐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결제 수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암호화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을 보시면 Untraceable Payment라고 돼 있죠. 추적당하지 않는 결제 시스템. 그래서 암호화폐의 존재 이유는 뭐냐 하면 익명성이 있습니다. 추적당하지 않는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각국의 정부들은 암호화폐를 싫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암호화폐라는 게 돈 세탁, 세금 탈루 이런 나쁜 목적으로 사용된단 말이죠. 그래서 각국 정부들은 암호화폐를 견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최초의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 아니다. 암호화폐 존재의 이유는 익명성 보장이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5,000원권 보더라도 각종 이런 위조 방지 장치가 있죠. 홀로그램이라든가 숨은 은선이라든가 이런 각종 위조 방지 장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시면 간혹 5만 원권 화폐를 칼라 복사기로 복사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5만 원권에는 각종 복사 방지 장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암호화폐는 컴퓨터 속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렇죠? 디지털 화폐다 보니까 1010 이런 것들로 화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자, 디지털 정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화폐를 복사하면 원본과 복사본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비트코인이 제일 비쌀 때 1비트코인이 8천만 원까지 갔었죠. 그럼 내가 8천만 원을 주고 1비트코인을 삽니다. 그걸 2번, 3번, 4번, 10번 복사하면 10비트코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복사한 비트코인이 원본 비트코인과 똑같은 거예요. 디지털 정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사해서 위조 화폐를 쓰는 걸 잡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잘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런 위조화폐를 얼마나 잘 잡아내느냐에 그 보안성이 달려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데이빗 차움 박사는 이런 위조화폐를 잡아내기 위해서 중앙에 은행을 뒀습니다.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신용카드 쓰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상점에 가서 포스 단말기에 신용카드를 쫙 긁으면 신용카드 정보가 카드사로 날아가죠. 그래서 카드사에서 이 신용카드가 분실된 건지 아닌지를 써도 좋은 건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분실된 카드가 아니고 써도 좋은 카드면 다시 상점에다가 이거 카드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주죠. 그러면 상점의 포스 단말기에서 전표가 출력이 되고 거기에 우리가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거랑 똑같습니다. 사용자가 은행에 가서 8천만 원을 줘요. 그리고 저 암호화폐 주세요 그럽니다. 그럼 암호화폐를 발급해 주겠죠. 이것을 인터넷 쇼핑몰에 가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자기가 받은 암호화폐가 이게 복사해서 쓰는 가짜 화폐인지 아니면 진짜 화폐인지를 판별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수령한 암호화폐의 일련 번호를 봅니다. 보니까 1477번이네요. 그러면 이 인터넷 쇼핑몰 주인이 은행에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1477번 화폐를 받았는데 이게 복사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 쓰는 화폐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은행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장부, 컴퓨터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조사해 봅니다. 그래서 1477번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즉 1477번이 과거에 사용됐던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에 과거에 사용됐다라는
내역이 없으면 상점한테 받아도 좋습니다. 이거 신규 사용하는 화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상점은 1477번 암호화폐를 받고 상품을 배송해 주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다 추적되지 않나요? 저 일련 번호를 가지고 다 추적할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인터넷 쇼핑을 할 때는 사용자의 아이디만 드러나지 얼굴이 보이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디에 대한 실명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누가 이 물건을 샀는지, 누가 이 암호화폐를 사용했는지 추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 나온 2008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형 은행인 리만 브러더스 은행이 여러 파생 상품을 남발했죠.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은행에 대해서 엄청난 적개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을 보면 은행은 우리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줌으로써 본인들의 급여만 늘리고 글로벌한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그래서 은행을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이라는 걸 만들 때는 데이빗 차움 박사가 만든 오리지널 암호화폐 모델에서 은행을 배제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자, 오리지널 암호화폐 모델에서 은행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군가는 암호화폐가 복사해서 쓴 건지 신규 사용한 건지를 판별해 줘야 되는데 판별해 주는 기관이 없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중앙에 관리기관인 은행이 없는 상태에서 암호화폐가 복사해서 쓰는 위패인지 아니면 처음 쓰는 건지를 판별해 주는 기술, 그것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은요, 암호화폐 만들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또 많이 질문해 주세요. 그런데 그건 틀린 얘기고요. 암호화폐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에 은행을 끼고 중앙의 관리감독기관인 은행을 끼고 암호화폐를 만드는 겁니다. 데이빗 차움 박사가 제안한 모델이죠. 이런 것을 중앙집중형 암호화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중앙의 관리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즉 은행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탈중앙형 암호화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세금 낭비 사업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자체가 만드는 코인 사업입니다. 서울 코인, 부산 코인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자체라는 관리기관이 있고 이 지자체들이 대부분 은행을 끼고 만들거든요. 그러면 블록체인을 이용할 필요가 없죠. 이건 비용만 더 들거든요. 그냥 데이빗 차움 박사가 제안한 중앙집중형 암호화폐 모델을 채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복사해서 쓰는 위패를 잡아낼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도둑은 경찰 아저씨들이 잡아줍니다. 그런데 이 경찰 아저씨들이 없으면, 경찰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용자들이 십시일반 힘을 합해서 자경단을 구성해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죠. 똑같습니다. 은행이 없으면, 위패를 잡아주는 은행이 없으면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자경단을 구성하면 됩니다. 은행의 역할을 대신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비트코인 프로그램을 내려받아서 여러분들 PC에 설치를 하면 두 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PC에 설치됩니다. 하나는 전자지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이건 일종의 통장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블록체인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이 블록체인 프로그램은 인터넷을 24시간 365일 계속 감시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암호화폐가 사용됐는지 그 일련 번호를 PC에 있는 파일에다가 기록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세 명은 전부 다 비트코인 프로그램을 설치한 비트코인 사용자들이고요. 그래서 이 세 명의 각각의 PC에는 전자지갑 프로그램과 블록체인 프로그램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블록체인 프로그램이 계속 인터넷을 감시하겠죠. 그래서 각각의 PC에 있는 파일에는 장부에는 A가 Y한테 1477번이라는 코인을 썼고 B가 Z한테 1423번이라는 코인을 썼다. 이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용자가 상점에다가 코인을 썼어요. 그러면 3명 PC에 있는 블록체인 프로그램이 가동되겠죠. 그래서 이 코인을 들여다봤더니 1477번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장부하고 대조를 해봅니다. 보니까 1477번은 이미 사용했다고 써 있거든요. 즉 A가 1477번 코인을 Y한테도 쓰고 X한테도 또 쓰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는 복사해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3명의 PC에 설치되어 있는 블록체인 프로그램이 상점에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저거 복사해서 쓰는 거니까 받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 은행이 없더라도 사용자들이 십시일반 힘을 합해서 은행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실제 세계에서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맨 오른쪽에 이 수염난 이 사용자는 내 PC를 24시간 365일 계속 켜놓는 게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PC의 전기 사용료는 내가 내 돈으로 내야 되니까. 또는 이 턱수염난 사람의 지역에 자기도 모르게 정전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른쪽 사용자의 장부는 틀린 기록을 가지고 있겠죠. 왜냐하면 PC가 중간에 꺼져 있으니까 일부 기록이 누락돼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왼쪽 2명의 사용자는 1477번, 1423번 코인이 사용됐다고 써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용자는 중간에 PC가 실수건 고의건 간에 잠깐 꺼졌기 때문에 1477번 기록이 누락돼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사용자 A가 1477번 코인을 썼어요. 그러면 왼쪽 2명의 사용자는 이거 복사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오른쪽 사용자는 이거 처음 쓰는 건데요.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분산돼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실수건 고의건 간에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현상.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비잔틴 폴트, 비잔틴 오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비잔틴 제너럴스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1982년도 논문에서 그 명칭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데이터베이스가 분산돼 있을 때 실수건 고의건 간에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되게 되고 이것을 보정해주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이것을 지적한 논문입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불일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것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블록체인에서는 매 10분마다 서로의 장부를 서로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동기화하는 과정을 반드시 겪습니다. 지금 보시면 3명이 10분이 딱 됐어요. 그러면 이 3명이 서로 장부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보니까 장부가 틀린 장부가 있잖아요. 1477, 1423과 1423 장부가 2개가 공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어떤 장부가 옳은지를 결정해요. 그러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1477, 1423이 옳은 거죠. 그러면 오른쪽에 이 수염난 사람이 자기의 데이터베이스, 자기의 장부를 1477, 1423으로 고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동기화를 맞춰주면 좀 전에 얘기했던 비잔틴 오류 문제가 해결되겠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분산 장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강의할 땐 블록체인은요. 어, 인터넷 투표 기능이 내장된 분산 장부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터넷 투표 기능은 언제 사용하냐 하면 분산돼 있는 장부의 데이터가 실수건 고이건 불일치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주기적으로 동기화할 필요가 있고, 이 동기화시킬 때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하기 위해서 인터넷 투표 기능을 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블록체인이 혁명적인 기술이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블록체인이 분산 장부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블록체인에는 본질적으로 인터넷 투표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완성된 암호화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가 기술적으로 완성됐다는 얘기는 그 암호화폐가 사용하는 블록체인이 기술적으로 완성됐다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블록체인이 기술적으로 완성됐다는 얘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터넷 투표 기술이 완성됐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자, 인터넷 투표 기술이 완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지금 국민 투표를 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가 있죠. 대통령 뽑을 때와 국회의원 뽑을 때. 그렇죠? 우리가 왜 국회의원을 뽑습니까? 모든 것을 국민 투표에 붙이기에는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인터넷 투표가 완성이 되면,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의 스마트폰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현실화되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우리를 배신했다, 이렇게 속상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블록체인이 혁명적인 기술이다, 탈권위주의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이 블록체인을 트러스트 머신에 비유하기로 했습니다. 왜 트러스트 머신이냐 하면, 어떤 나라를 운영하든가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믿는 게 필요한데, 이 믿음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한다. 국회의원을 믿는 걸 최소화시킬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트러스트 머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블록체인이 완성되면 CEO, 대표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안건을 바로바로 주주총회에 붙일 수가 있죠.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에서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사용자들은요, 사용된 비트코인의 일련 번호를 열심히 각자 PC에 있는 파일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10분간의 모든 거래 내역이 담긴 파일을 우리가 보통 블럭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블럭의 사이즈는 1MB입니다. 10분이 딱 지나면 이 블럭들을 서로 맞춰봅니다. 회람해요. 근데 지금처럼 왼쪽에 두 명은 1477, 1423이라고 돼 있고 오른쪽은 1423이라고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다른 블럭이 존재하면, 서로 다른 장부가 존재하면 투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수결 원리에 따라서 1477, 1423이 옳은 걸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사용자가 자신의 블럭을 1477, 1423으로 수정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10분마다 투표를 거친 블럭들이 계속해서 생성되겠죠. 그렇죠? 이것을 하드디스크에 그냥 무작위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순서대로 쭉 사슬처럼 연결해서 저장을 해놓습니다. 이래야 어떤 코인이 어떤 코인 앞에 사용됐는지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분간에 사용된 코인의 기록들이 시간 순서대로 사슬처럼 쭉 연결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록체인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틀린 얘기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어디 가서 블록체인이 해킹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뭐 책이 있거나 그런 어떤 유튜브 동영상이 있다라면 그런 강연은 더 이상 안 들으셔도 됩니다. 틀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게 뻔하니까요.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한 기술은 아니고요.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특징은 딱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탈중앙화, 영구 보존성, 투명성, 가용성. 이것이 그 네 가지입니다. 탈중앙화는 아까 제가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기반한 비트코인에서는 중앙의 관리기관인 은행이 필요 없다고 그랬죠. 왜? 모든 걸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투표 기능을 이용해서 중앙의 관리기관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걸 탈중앙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의 영구 보존성입니다. 자, 지금 이 블록체인에는 어떤 비트코인이 사용됐는지 그와 관련한 일련 번호들이 쭉 기록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이 블록체인에 기록돼 있는 내용을 수정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 명의 사용자의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를 다 바꿔줘야 되죠. 그렇죠? 이게 사용자가 3명일 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1억 명이에요. 그러면 그 1억 명 PC에 들어가 있는 블록체인 데이터를 다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블록체인의 데이터가 일단 기록되면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두 번째 특징은 데이터의 영구 보존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투명성입니다. 네가 볼 수 있는 데이터는 나도 볼 수 있다. 모든 사용자 PC에 똑같은 블록체인이 저장돼 있으니까 똑같은 데이터를 볼 수 있죠. 그렇죠? 마지막 특징이 가용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 있는 사람 PC에 해커가 들었어요. 이 블록체인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네 블록체인 복사 좀 하자. 그래서 복사해 오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해킹을 당해서 데이터가 지워졌다 하더라도 원상복구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굉장히 이런 경제학적인 마인드가 있었던 사람 같아요. 저같이 이렇게 공학만 하는 사람들은 보통 요 정도까지 하면 이제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를 만들었다. 이러고 그냥 논문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사토시 나카모토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PC, 그 다음에 자기가 돈 내면서 전기 끌어오고 그리고 이 블록체인 저장하려고 자기 하드디스크를 써가면서 1번부터 4번까지의 과정을 절대로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만들어놨냐 하면 매 10분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행동을 제일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 사람한테, 정확히는 그 PC겠죠? 그 컴퓨터에 설치된 전자지갑으로 인센티브를 보내줄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습니다. 암호화폐 블록체인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 시스템. 그것을 우리가 채굴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채굴이라는 건 땅을 파서 금 캐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금을 캘 수 있다. 금전적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인센티브 시스템을 채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얼마에 줬을까요? 50비트코인을 줬습니다. 50비트코인이면요. 우리나라 올해 5월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1비트코인이 8천만 원까지 갔거든요. 50비트코인이면 40억입니다. 40억. 내가 1번부터 4번까지의 행동을 정확하게 1등으로 하면 40억이란 돈이 내 전자지갑으로 입금되는 겁니다. 지금 10분을 놓치면 그 다음 10분이 있고요. 60분을 놓치면 또 그 다음 10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이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걸 누구보다도 빠르게 하려면 내 PC의 성능이 좋아야죠. 그러니까 용산에서 그래픽 카드를 사다가 PC에 막 꽂아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속도를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가면 그래픽 카드가 품절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픽 카드의 핵심 부품을 파는
엔비디아라는 미국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죠. 이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또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런 용어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데이빗 차움 박사가 최초로 암호화폐 개념을 낼 때도 그렇고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이라는 개념을 낼 때도 그렇고 사실은 가상화폐, 암호화폐라는 용어는 안 썼습니다. 일렉트로닉 캐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전자화폐죠. 그러다가 이 비트코인이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암호화폐다, 가상화폐다 이런 용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용어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냐면 CBDC, 그 다음에 버추얼 커런시, 즉 가상화폐, 그리고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 이 용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일렉트로닉 캐시, 즉 전자화폐는 정부가 만들었느냐 아니면 민간 기업이 만들었느냐로 나눠집니다. 정부가 만들었으면 그걸 CBDC 이렇게 얘기해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요새 중국이 이걸 열심히 하죠. 민간 기업이 만들었으면 그걸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일렉트로닉 캐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중앙집중형이 있고 탈중앙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중앙에 관리기관인 은행을 두고 만들었으면 그것을 우리가 가상화폐라고 얘기합니다. 데이빗 차움 박사가 만든 게 이런 거죠. 그렇죠? 만약에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은행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만들었으면 그것을 우리가 암호화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게 이런 거죠. 또 우리가 알트코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건 얼터네이티브 코인의 줄임말이고요. 뭐 우리나라 말로는 뭐 잡코인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암호화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018년 3월 기준으로 1523개의 코인이 전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 5월에 1만 개를 돌파했어요. 저 1만 개의 코인이 전부 다 어떤 기술적인 의미가 있는 코인이면 좋겠죠. 근데 애석하기도 그렇지 못하고요. 사실은 사기성 코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계속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암호화폐가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데는 사실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의 힘이 컸습니다. 이더리움은 세계 두 번째로 나온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라고 보시면 되고요. 러시아계 캐나다인인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친구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친구고요. 뭐 천재입니다. 17살 때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아버지한테 비트코인 얘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그리고 19살 때 이더리움이라는 걸 만듭니다. 현재 27살인데 미국 포브스지는 10억 달러, 즉 10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최연소 억만장자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이 비탈릭 부테리는요. 조금 특이한 게 제가 이렇게 논문을 봐보면 사토시 나카모토는 분명히 화폐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은행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운영되는 화폐. 그런데 이 비탈릭 부테리는 화폐보다는 블록체인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저 블록체인이라는 게 탈중앙화, 투명성, 가용성, 데이터의 영구 보존성 이런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갖고 있는데 왜 저 블록체인에다가 암호화폐 일련 번호 정도만 기록해야 되지? 암호화폐 거래 내용 말고 좀 더 중요한 것을 같이 저장할 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엉뚱한 생각을 하냐면 블록체인에다가 프로그램 코드도 등록하게 합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블록체인에 등록되어 있는 프로그램 코드를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블록체인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등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블록체인이 갖는 투명성 성질로 인해서 블록체인을 설치한 사람은 그 프로그램을 다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또 데이터의 영구 보존성 성질로 인해서 블록체인에 등록된 프로그램은 삭제나 수정이 불가능해질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특징을 갖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2017년에 엑시움 젠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재미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크립토 키티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암호화폐를 주고 고양이 아이템을 삽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먹이도 주고 운동도 시켜서 계속 키워요. 계속 키워서 성년이 되면 다른 짝하고 교배를 시켜줍니다. 교배를 시켜서 희귀종이 튀어나오면 이 희귀종을 또 비싼 돈을 주고 팔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고양이 아이템이요. $10,000짜리도 있었고요. $100,000까지 받는 고양이 아이템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실제 경제학자들은 이 크립토 키티 게임이 $4,000,000에 달한다라고 그 가치를 평가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앱스토어에서 내려받는 대부분의 게임 앱들은 앱을 설치하는 건 다 무료죠. 그렇죠? 그 회사들은 뭘 갖고 돈을 법니까? 게임 아이템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죠. 그걸로 돈을 제일 많이 번 회사 중에 하나가 NC소프트잖아요. 리니지 만든 회사. 그렇죠? 이 리니지의 집행검 같은 건 몇 천만 원씩 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비싼 돈 주고 산 이 게임 아이템들은 어디 저장됩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저장되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PC에 저장되나요? 아니죠. 그 게임 회사의 중앙 서버에 저장됩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뭡니까? 그 게임 회사의 중앙 서버가 해킹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그 게임 회사가 망하면 그 게임 아이템들도 다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크립토 키티의 고양이 아이템들은 이 크립토 키티는 어디 등록돼 있습니까? 블록체인에 등록돼 있죠. 그래서 게임 회사가 망하거나 해킹을 당해도 아이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저건 남아있고요. 자손대대로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이 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 가치를 그렇게 높게 평가받은 겁니다. 이러한 형태의 앱을 우리가 디센트럴라이즈드 앱, 탈중앙화된 앱, 그래서 DApp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요.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폐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에 프로그램을 등록한다라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딱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각종 앱을 만들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다가 막 등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더리움은 암호화폐계의 앱스토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막 앱을 등록하고 있고 계속해서 풍성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더리움은 암호화폐이자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폭발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NFT 있죠? 그 NFT도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앱스토어 같은 데 가면 각종 앱들의 랭킹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뎁 레이더 같은 게 있어서 각종 앱들의 랭킹을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런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이 나온 지 이제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당연히 완벽한 기술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탈중앙화 문제입니다. 뭐냐면 암호화폐의 가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받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픽카드 꽂아서 내 PC 성능을 올리더니 이제는 이런 전문꾼들이 나옵니다. 이 장비들이 전부 다 그래픽카드예요. 이 시설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저런 고성능 장비를 이용해서 병렬 처리를 해서 블록 생성하고 투표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데스크탑 PC로 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죠. 이걸 이제 마이닝 풀, 채굴 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터넷 쇼핑몰 가서 이런 것도 사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전문적으로 채굴을 해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은 좀 비쌉니다. 몇백만 원 하는데 이걸 사다가 여러분들 집에다 딱 꽂아 놓으면 얘가 돌아가면서
실제로 채굴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장비들, 전문적인 장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세계 첫 번째로 나온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인 경우에 상위 4개의 전문꾼들, 이더리움인 경우에 상위 3개의 전문꾼들이 모든 인센티브를 독식한다. 그래서 탈중앙화돼 있지 않다. 이런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암호화폐들은 저런 고성능 장비를 이용해도 인센티브를 독식하지 못하도록, 채굴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한 그런 암호화폐도 최근에는 연구되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확장성 문제입니다. 아까 블록체인은 중앙의 관리기관을 없애고 모든 걸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10명이 투표할 때하고 10만 명이 투표할 때하고 10만 명이 투표할 때 속도가 훨씬 느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이나 비탈릭 부테린의 이더리움은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걸 썼어요. 이 퍼블릭 블록체인, 앞에 이 퍼블릭이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건 사용자라면 누구나 블록을 만들고 인센티브를 받아갈 수 있는 것, 누구한테나 열려 있다. 이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근데 이거 갖고는 속도 저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변형된 형태의 블록체인이 나옵니다. 저는 이걸 짝퉁 블록체인이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컨소시엄 블록체인. 예를 들어 사용자가 1억 명이면 이 중에서 10명의 PC만 뽑아요. 그래서 이 10대 PC에만 블록체인을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몰아주는 겁니다. 국회의원 뽑는 거랑 똑같죠. 이걸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에요. 이거는 딱 반장 하나 뽑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관리할 수 있는 전권을 줍니다. 우리나라 블록체인 사업이 해외에서 왜 주목을 못 받냐 하면 외국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국내에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외국에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컨소시엄이나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럴 거면 중앙 서버 방식으로 쓰지 뭐하러 그걸 써? 이런 지적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암호화폐나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실제로 백서를 열어보고 어떠한 형태의 블록체인을 썼는가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심심치 않게 지적되는 게 에너지 낭비 문제죠. 이미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사용하는 전기량이 스위스 한 나라의 전기량은 넘어섰습니다. 재미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요게 비트코인이 쓰는 전기량이에요. 요게 구글이 쓰는 전기량입니다. 요게 디즈니랜드, 요게 페이스북. 그러니까 얼마나 전기를 많이 쓰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새는 이런 전기 소모가 덜한 그런 친환경적인 암호화폐도 연구돼서 출시되고 있습니다. 사실 블록체인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것은 블록체인의 블록을 열어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 베이징 대학의 여학생 하나가 미투를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성추행을 당했다. 그런데 베이징 대학에 있는 게시판에다 글을 쓰면 올리는 족족들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이 이 베이징 대학 출신의 유력 정치인이 많아서 이걸 아마 삭제하나 보다. 그래서 주변에 그럼 삭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저장 매체는 없을까를 찾아요. 보니까 블록체인이 있죠. 그래서 자기의 미투 내용을 이렇게 블록으로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게 정당한 암호화폐 거래 기록은 아니지만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러니까 이 블록에다 투표를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은 여기다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영구 보존이 됐습니다. 뭐 재밌죠? 그렇죠?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2018년에. 봤더니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조사해봤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사용된 비트코인의 1년 번호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봤더니 1.4% 정도에는 비트코인 사용 기록하고는 상관없는 것들이 있더라.
어떤 게 있냐 하면 아동 성착취물, 그 다음에 회사 기밀, 저작권 관련한 정보가 있더라.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을 블로그로 만들었고 사람들은 거기에 재미삼아서 몰표를 던졌고 이래서 블록체인에 그게 붙으면 그 기록을 삭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거기다가 투명성 성질로 인해서 모든 사용자 PC에 다 보관되죠. 그래서 회수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보호, 기밀자료 보호는 완전히 상극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AI, 메타버스, 4차 산업혁명 이런 데서는 이렇게 블록체인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옛날에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경우에 단순히 비트코인이란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블록체인을 썼습니다. 그런데 비탈릭 부테린이 보니까 블록체인 자체가 굉장히 장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단순히 암호화폐 만드는 데만 쓰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요. 이걸 우리가 블록체인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오픈바자라고 하는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일반 쇼핑몰하고 똑같죠. 근데 차이점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네요. 온라인 쇼핑몰 중에 제일 잘 나가는 데는 어디입니까? 아마존이죠. 내가 팔 물건을 아마존 플랫폼에 올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나 그 물건 주시오 그러죠. 그럼 물건이 배송됩니다. 아마존은 중간에 수수료를 챙기죠. 그리고 나서 물건 대금은 비자 카드, 신용카드로 지불합니다. 비자 카드사가 수수료를 또 챙기죠. 그렇죠? 사용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플랫폼 기업인 아마존과 비자 카드사는 부자가 되죠. 수수료 장사를 하니까. 오픈 바자는 뭐냐면요. 내가 팔 물건을 블록체인에 올려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투명하게 누구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을 보고 내가 이거 살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물건이 배송되죠. 그렇죠? 만약에 블록체인에 허위 매물이 올라가면 사용자들이 인터넷 투표를 통해서 평판도 조사를 통해서 다 걸러냅니다. 자, 특정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블록체인을 쓰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음에 대금을 지불할 때는 예를 들어 이 물건이 2비트코인이래요. 그러면 이 사용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10개의 비트코인 중에서 2개를 이 사람한테 줍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오픈 바자가 엄청 대박을 쳤어요. 그러면 이 오픈 바자에서 사용하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8개를 갖고 있는 이 사람도 부자가 되고 2개를 갖고 있는 이 사람도 부자가 됩니다. 아마존에서는 사용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플랫폼 기업인 아마존과 비자의 CEO와 주주들만 부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오픈 바자에서는 구성원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블록체인을 이용한 협동조합형 경제 모델 이렇게 얘기합니다. 플랫폼 경제 모델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블록체인을 이용한 협동조합형 경제 모델을 전 중기부 장관이었던 박영선 장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프로토콜 경제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은 프로토콜 경제는 박영선 전 장관이 만든 용어입니다. 요새 인터넷에서 제일 또 돈 잘 버는 서비스가 뭡니까? 블로그 서비스죠. 근데 이 블로그 서비스가 사실은 되게 웃긴 거예요. 자, 제가 글을 씁니다. 그럼 제가 쓴 글은 어디 저장돼요? 네이버나 다음에 중앙 서버에 저장되겠죠. 그렇죠? 제가 뭐 돈을 받는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돈을 버는 건 사용자들이 많이 몰리는 네이버와 다음이 돈을 벌죠. 그렇죠? 거기다가 제가 쓴 글이 네이버와 다음에 블로그 정책과 맞지 않으면 수정할 것 또는 삭제할 것을 요청받습니다. 검열받는 거죠. 그렇죠? 더 최악인 건 우리 싸이월드 사례와 같이 예를 들어 네이버가 저희는 이제 9월 말부터 블로그 서비스를 접을 겁니다. 그러니까 백업 받아가세요. 이러면 되게 황당한 거죠. 한 10년, 20년 썼는데 그걸 다 다운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스티밋이라고 하는 서비스는요. 블록체인을 이용한 블로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쓴 글은 특정 회사의 중앙 서버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블록체인에 저장됩니다. 그 누구도 삭제를 요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망하더라도 내 글은 영원히 남습니다. 제가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이 글이 정말로 좋으면 여기 예상 보상 금액 이렇게 써 있죠. 이 글이 좋으면 암호화폐로 직접 보상받습니다. 사용자들이 직접 주는 거예요. 마치 아프리카 TV의 별풍선 같이. 실제 이 스티밋 서비스가 런칭하고 나서 웹툰 작가들이 대거 이 스티밋으로 이동합니다. 나는 수수료도 내기 싫고 내 컨텐츠는 내가 영구히 소유할 거고 나는 사용자들한테 직접 암호화폐로 보상받겠다. 요새는 또 동영상 서비스가 대세죠. 내가 올린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은 어디 저장됩니까? 유튜브의 소유주가 구글이니까 구글의 중앙 서버에 저장되겠죠. 내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에 대해서 당연히 구글은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판 유튜브가 나왔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거고요. 이게 디튜브입니다. 스티밋과 동일한 장점을 공유합니다. 이것은 중국에 있는 월마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 보면 간혹 이제 음식물 위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국 월마트에 가면 소세지 같은데 이렇게 QR코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딱 찍으면 이게 어디서 키운 돼지인데 어떤 유통 경로로 해서 지금 이 소세지가 됐다. 월마트에 왔다. 이게 쫙 표시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니 이걸 뭐하러 블록체인에다 해요. 이걸 그냥 중국 월마트 컴퓨터 시스템에다 그냥 저장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 보여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중국에 있는 월마트의 컴퓨터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 유통 이력을 저장하면 사장이 지시하면 언제든 수정이나 삭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뢰가 쌓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루이비통이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명품을 사면 무슨 종이 쪼가리 같은 거 하나 주고 이거 꼭 보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루이비통은 명품을 사면 그 명품의 기록을 블록체인에 전부 다 저장시켜 줍니다. 블록체인은 투명하게 다 공개되고 위변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명품 관리를 블록체인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 처음에는 루이비통이 이걸 만들었는데 세계 굴지의 명품 제조업체들이 지금 속속들이 이 루이비통이 만든 이 블록체인 시스템에 속속 자기의 명품들을 등록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MIT 학위 증명서예요. 옛날에 타블로라고 하는 가수가 무슨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했네 만에 그래서 뭐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MIT 같은 경우는 학생이 원하면 그 졸업 증명서를 블록체인에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전 세계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블록체인에 기록됐기 때문에 위변조도 안 되죠.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미 이 MIT 학위 증명서와 비슷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1차 접종했다, 2차 접종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쿠브라는 앱을 통해서 전자예방접종 증명서라는 앱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반 백신 접종 인증 시스템 이렇게 돼 있죠. 뭐냐면 접종 기록을 단순히 스마트폰에다 보내주면 내가 스마트폰 정보를 포토샵 같은 거로 위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접종 1차만 받았는데 뭐 2차까지 받았다. 이렇게 위변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변조를 못하게 하고 세상 누구나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MIT의 학위증명서와 똑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블록체인에다가 예방접종증명서 기록을 남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위안부 할머니한테 기부했던 기부금을 뭐 착복했네 마네 이래서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유니세프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내가 받은 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했다. 그 활용 내역을 블록체인에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걸 투명하게 다 공개해요. 왜 블록체인에 기록합니까? 회장이 지시를 해도 삭제나 수정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유니세프 홈페이지에 가시면 블록체인 관련한 정보를 정말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 시간에 뭐 1차 산업혁명이 뭐고 2차 산업혁명이 뭐고 이런 얘기를 여기서는 안 할게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업체들이 이 데이터를 소유하는데 굉장히 혈안이 돼 있습니다. 왜? 데이터 기업이 돼야 되니까. 플랫폼 기업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재미난 건 여러분들이 택시를 타시면 똑같은 기능의 택시 앱을 여러 개를 깔아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기사 아저씨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업체들이 데이터가 중요한 걸 아니까 그 데이터를 자기만 갖고 싶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보의 가두리 양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한두 개 업체만 소유해서 독과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는 우리한테 칼이 돼서 돌아옵니다. 우리 이미 배달에 무슨 뭐 이런 거 통해서 이거 좀 이상해져 가는데 이런 걸 많이 느끼죠. 그렇죠? 수수료가 올라가고 불이익을 받고 이런 것들 보이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가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한두 개 업체가 독식하는 건 굉장한 문제를 만들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블록체인 쓰면 되죠. 왜? 블록체인은 누가 특정인이 독식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모두가 공동 관리하는 투명한 데이터베이스니까.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인터넷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특정 기업의 중앙 서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블록체인이라는 투명한 데이터베이스에 다 기록되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든지 보고 인공지능 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스타트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2위에 올라간 도시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우리가 스마트 시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 시범 사업 단지를 가보면 그 밑에 인프라로 블록체인을 깔겠다. 이렇게 청사진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정반대의 길을 걸은 나라도 있습니다. 캐나다죠. 캐나다는 스마트 시티 인프라로 여기에 블록체인이 들어간 자리에 누구를 넣습니까? 전 세계에서 데이터를 제일 잘 다루는 기업 구글을 여기에 위치시켰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캐나다의 시민단체가 아니 지금도 구글이 데이터를 독점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도시의 데이터를 다 넘겨서 볼모로 잡힐 거냐. 그래서 소송을 걸었고 구글은 캐나다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서 손을 뗐습니다. 아주 잘한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스마트 시티의 청사진에 블록체인을 넣은 건 굉장히 잘한 겁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AI 기술이 특정 기업 몇몇 기업에 독점될 거다. 그래서 이런 독점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어요. AI의 지금 선두 기업들은 어디입니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데죠. 네이버 뭐 이런 데. 그렇죠? 이 기업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왜? 이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 막강한 데이터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를 독점하는 데가 인공지능도 독점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독점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AI가 쓰는 데이터를 특정 기업이 독점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어떤 기업이 나오고 있냐면요. AI의 학습 데이터는 특정 기업이 독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학습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올려서 누구든 AI를 학습시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학습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올릴 경우에는 투명하게 다 보이니까 AI의 편향성 논란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또 이런 어떤 학습 플랫폼에다가 자기 데이터를 기증하는 사람한테는 암호화폐를 줌으로써 또 적절한 보상도 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요새 메타버스가 또 핫 이슈죠. 메타버스라는 게 뭐 가상 공간에서 이런 캐릭터 갖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드는 뭐 게임도 하고 뭐 이런 거죠. 영화도 찍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지금 메타버스로 1등하는 기업이 로블록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게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3,260만 명이에요. 이게 활성 이용자라는 건 뭐냐면 등록해놓고 안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들어오는 사람이 3,260만 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새 인터넷 기업 중에 돈 제일 잘 버는 데가 제일 잘 버는 기업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페이스북이죠. 인터넷 광고 갖고 돈 벌잖아요. 그렇죠? 페이스북이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번 들어오면 21분 있다가 나갑니다. 로블록스는요. 한 번 들어오면 156분 있다 나가요. 2시간 반이죠. 그렇죠? 자, 그럼 광고를 페이스북에 놓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로블록스에 놓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에 광고를 실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사업가들이나 미래학자가 앞으로는 인터넷에서 돈 버는 기업이 메타버스로 이동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국내 모 대학은 네이버 메타버스 사이버 공간에다가 이렇게 운동장 꾸며놓고 학생들한테 야 너희들 아바타에 꽈잠 입혀서 다 모여 이랬죠. 그래서 이렇게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모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제페토라고 우리나라 네이버에서 하는 메타버스입니다. 보시면 멋지죠? 아바타가 구찌 스카프에 뭐 백에 선글라스에 하고 있죠. 그렇죠? 메타버스 중에는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 같은 메타버스도 있어요. 얘네들은 뭐냐면요. 가상 공간, 메타버스에서 땅을 팝니다. 압구정동, 맨하탄, 뭐 창경궁 이런 걸 파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그게 A라는 회사에 저 가상 부동산을 못 샀으면 B라는 회사에서 파는 가상 부동산, A라는 회사에서 파는 창경궁 못 샀으면 B라는 회사에 가서 창경궁 사면 되는데 저걸 왜 비싼 돈 주고 사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용자가 많이 있는 그런 데서 내가 뭘 사서 자랑하고 싶지 이용자 뭐 10명, 20명 되는 데다가 뭘 사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네이버의 지식인 같은 걸 본따서 만들었는데 네이버 지식인만 히트쳤죠. 왜? 네이버 지식인이 사용자가 제일 많으니까 내가 쓴 글을 제일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용자들이 막 이런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뭐 이런 데 가서 땅을 사는 거예요. 암호화폐 주고 땅을 삽니다. 그렇죠? 이 땅을 사서 뭐 하냐면 그 땅을 가수들이 공연하거나 누가 이벤트 할 때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수료 받는 겁니다. 또 거기다가 가상의 압구정동 땅에다가 광고판을 올려서 광고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생기죠. 그렇죠? 아니, 내가 땅을 사고 팔았으면 이 땅이 누구의 소유주인지를 어떻게 확인하지? 그걸 확인해야 그 사람한테 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더 나가서는 아까 제페토에서 이런 구찌 이런 게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디지털로 만든 스카프에서 위조를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진품인지를 어떻게 확인하고 돈을 내지?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NFT라는 걸 이용하죠. 많은 언론에서 NFT, Non-Fungible Token, 다른 말로는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하는 걸 되게 어렵게들 설명해요. NFT는요, 뭐냐면요. 블록체인상에 등록돼 있는 등기 권리증입니다. 이거 누구 거다. 누가 만들었다. 누가 누구한테 팔았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우리가 보통 저 가상 공간에서 파는 토큰을 뭐 펀저블 토큰, 넌 펀저블 토큰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요. 그런데 뭐 그런 구분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제가 디지털 아트, 그러니까 컴퓨터로 그린 그림 있죠? 그 그림을 파는 갤러리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걸 스냅샷으로 찍어서 딱 이게 멈춰 있는데 실제로 이 그림 보면 이게 짤막한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막 총 쏘면서 막 여기를 달려요. 자, 이 동영상의 가격을 1이더라고 내놨습니다. 이더리움 1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의 특징은 이게 NFT가 붙어 있습니다.
NFT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블록체인상에 이 그림이 누가 만들었고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그림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 정보가 블록체인에 기록돼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요 빨간색 제가 찍고 있잖아요. 이걸 NFT라고 그래요. 요게 원본 이미지, 요게 NFT. 그렇죠? 자, 그 얘기는 NFT라고 하는 건 그냥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등기 권리증입니다. 자, 이거 어디다 쓰느냐? 이 땅의 소유주는 누구다? 누구한테 언제 팔았다? 이걸 NFT 기록으로 남겨서 블록체인에 기록해 주는 겁니다. 왜? 투명하게 누구한테나 공개되고 위변조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 이거 구찌가 만든 거고 김승주한테 팔았다. NFT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바타만 딱 보면 이게 진짜 구찌가 만들었는지 아니면 구자가 만들었는지 짜가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NFT, 암호화폐가 메타버스와 궁합이 정말 잘 만든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뜨면 암호화폐와 NFT도 같이 뜰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NFT 어디서 돌아가요?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더리움은 폭발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NFT 같은 거 쉽게 만들어 보실 수도 있어요. 요 크래프트 스페이스 같은 데 가시면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이나 여러분들이 만든 그림에 NFT를 손쉽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크래프터.스페이스입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만든 것들 팔아볼 수도 있어요. OpenSea.io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아트를 올려서 NFT 붙여서 팔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새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로 또 각광을 받는 게 DeFi라고 하는 겁니다. Decentralized Finance의 약자고요.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레이어 1, 2, 3, 4에 나와 있는 얘네들이 전부 다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돌아가는 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뎁입니다. 뎁. 자, 이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은행에 가세요. 은행에 가면 내가 얼마를 내면 한 달 있다 이자 얼마 받는다. 만기가 되면 이자를 얼마 받는다. 이 정보밖에 못 받잖아요. 못 보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쟤네들이 나한테 받아간 예금을 어떻게 굴려서 이익이 얼마를 남는데 그중에 몇 퍼센트를 나한테 이자로 주는 건지 알 수가 없죠. 혹시 쟤네들이 나한테 이자는 쥐꼬리만큼 주고 쟤네들 월급만 늘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도 우린 갖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금융 서비스 앱들은 모두 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에서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명하게 누구든 이 코드를 다 볼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구나. 얼마가 이익이 남았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금융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는 거죠.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 앱들을 우리가 DeFi라고 합니다. Decentralized Finance. 그래서 요새 이 DeFi 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는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저는 거기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만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저게 무슨 화폐지? 뭐 이러니까. 그런데 비트코인은요. 실제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화폐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 이후에 이더리움부터는 블록체인 자체에 주목을 했고 실제 세계에서는 만들 수 없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애플의 앱스토어라는 게 아이디어가 있고 그걸 통해서 많이 시장을 늘려갔잖아요. 그걸 가치로 평가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현실 세계에서 못하는 뎁이라든가 디파이라든가 NFT라든가 이런 기술적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암호화폐는 너무 무가치하다라고 치워버릴 것이 아니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서 정확히 이게 어떤 기술인지를 이해하고 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제대로 된 투자를 한다라면 또 제대로 된 연구 개발을 한다라면 저는 분명히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술이고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